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핫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취중 진담 시간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서 놀라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죠. 딥시크 쇼크로 대변되는 중국의 AI 굴기는 더 이상 개별 기업의 약진이 아닌 중국 전체 AI 생태계의 전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화웨이는 AI 반도체 분야에서 엔비디아를 위협하는 수준의 기술력을 선보이면서 중국 AI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는데요.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까지 직접 나서서 민영 기업인들을 독려하며 원팀 차이나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중국의 AI 굴기의 실체는 무엇이며 미중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잠시 후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새로운 기술 패권의 시대, 인공지능이 세계의 권력 지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딥시크 쇼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화웨이가 설계한 어센드 910C 칩이 엔비디아 H백의 60% 성능을 기록하며 중국 AI 생태계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2028년까지 산업체인 자립화율 70%를 목표로 스페어 타이어 계획 2.0을 가동하며 세계 기술 패권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4,700개 AI 기업, 300개가 넘는 거대 언어 모델이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는 용광로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수많은 기업이 사라지듯 이 극한의 경쟁이 바로 중국 혁신의 동력입니다. 이에 맞선 미국의 반격 역시 거셉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액션 플랜을 공개하며 AI 주도권 공고화를 선언하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5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며 AI 패권 전쟁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미중이 벌이는 AI 강대국 전쟁. 이 거대한 대전환의 파고 속에서 우리는 과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이코노미 조선의 오광진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종대의 취중진담. 지난주에는 우리가 AI 중국의 굴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특히 이제 AI 반도체 설계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AI의 중국의 생태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가 잘 되려면 혼자만 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배경이 모두가 함께 잘 될 때 그때 잘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과연 이제 중국이 사실은 다른 나라보다 한참 뒤졌다가 발전을 할 때 이게 도약하듯이 발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AI 같은 경우는 우리도 지금 이제 막 시작한다는 거고 미국은 좀 먼저 나갔고 근데 중국도 시작한 단계인데 이미 중국은 미국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함께 지금 나가고 있는, 과거에는 모든 산업에서 중국은 추격자였는데 이제는 AI 분야에서는 경쟁자로 같이 이렇게 됐다. 그렇다면 중국의 전체 이제 AI 생태계도 과연 그런 것들이 갖춰졌는지 그게 되게 궁금해요. 중국 스스로도 지금 우리 진행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AI 생태계 발전에 되게 힘을 쏟고 있어요. 저번에 얘기한 이제 딥시크 같은 AI 모델 개발 업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델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반도체, 그 설계 이것뿐만 아니고 그거를 응용하는 뭐 자율주행차라든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이런 모든 영역이 지금 AI 가치사슬, AI 생태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쪽에서 같이 동반 성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이제 역할을 하는 데가 화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화웨이라는 회사. 근데 왜 그러냐면 시청자들도 귀에 많이 익은 회사예요. 그렇죠. 화웨이라고 하면 이제 중국의 기술 국가 대표로 꼽힌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최근에 그 화웨이가 지금 왜 주목을 받았냐면 딥시크가 개발한 그 AI 모델 있지 않습니까? AI 모델을 돌리려면 이제 AI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 반도체를 예전에는 다 엔비디아가 만든 GPU라고 해서 그걸 다 미국의 썼는데, 업체가. 그렇죠. 미국 업체가 썼는데 그거를 이제 화웨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화웨이가 그 AI 반도체 일부 기능을 이제 맡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뒤져 있긴 해요. 엔비디아의 가장 최신 칩에 비해서 성능이 뭐 한 60%다, 뭐 3분의 1이다, 뭐 이래가지고 좀 뒤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쫓아가고 있습니다. 쫓아가고 있는 단계고, 그런 화웨이의 창업자가 런정페이 CEO인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얼마 전에 이제 민영기업 좌담회를 열었거든요.
그 민영기업 좌담회를 열었을 때 그 시진핑 주석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생태계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 반도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업체들 한 2천여 개 기업이 합심을 해가지고 반도체의 자립화율을 2028년까지 70% 이상을 달성을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같이 함께 가겠다. 그리고 그 딥시크의 창업자인 량원펑, 그렇죠? 지금 이제 가장 화제의 기업인데 이 친구도 과거에 인터뷰에서 이 생태계의 중요성을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엔비디아가 뛰어난 거는 엔비디아 자체의 기술력이 뛰어난 것보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쓰는 또 다른 수요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의 생태계로 본 거예요. 이런 애들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 생태계 자체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기술력이 이렇게 발전이 받쳐진 거다, 뒷받침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AI의 어떤 프로그램 그거의 개발을 위해서는 반도체 분야도 같이 발전해야 되고 또 그거를 사용하는 뭐 그렇죠. 자율주행차든 그렇죠. 로봇이든 드론이든 여러 분야들이 동시에 함께 발전해줘야 그걸 할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죠. 이게 피드백도 될 거 아니에요. 이 네. 모델이 뭐 제대로 된 건지 더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것도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저희가 이제 화웨이 할 때는 과거에는 휴대전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지금은 오히려 이쪽 그렇죠. 설계 쪽이 더 큰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통신 장비가 제일 큽니다. 그렇습니다. 통신 장비, 그러니까 기지국을 이제 구성하는 가장 그게 주요 매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무슨 솔루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업들이 원하는 유형의 무슨 시스템을 갖춰주는 거 이런 것도 하고 클라우드도 하고 다 해요. 또 하나의 이제 사업이 반도체 설계 사업이 있는 거죠. 이쪽은 아직은 이제 매출액은 많지 않지만 그렇죠. 그러나 기술력으로 한다면 거의 엔비디아에 버금가는 기술력을 그렇죠. 갖췄다. 예,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우리가 이제 두 개의 회사를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 충격을 줬던 회사는 딥시크였고, 그렇죠. 그다음 반도체를 지금 이제 만든 회사는 화웨이였고, 그렇죠. 이런 중국의 이 전체 AI 굴기를 형성하는 데서 또 다른 소개할 만한 회사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어디를 보면 되냐면은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얘기 드린 대로 그 시진핑 주석이 얼마 전에 민영기업 좌담회를 열었잖아요. 그 민영기업의 면면을 잘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AI 가치 사슬에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전문가들은 이거는 AI 가치 사슬에 있는 모든 기업을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함께 원팀 차이나를 해가지고 움직여 보자 이런 얘기다. 뭐 이런 해석을 했거든요. 거기에 나온 업체들 두 업체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한 업체가 이제 반도체 설계 업체가 있어요. 이미지 센서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세계 3위입니다. 세계 3위 이미지 센서. 1위는 소니, 2위는 삼성전자, 3위가 바로 이 업체예요. 이게 왜냐하면 2019년에 미국 업체를 인수하면서 덩치가 확 커졌어요. 근데 저 웨이얼 반도체의 창업자도 시진핑 주석이 주최한 그 좌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생태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공대학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대학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어떤 연구 인력이라든가 하나의 이 생태계를 만들어가지고 산업하고 산학연이겠죠. 이런 생태계를 잘 만들어 나가겠다는 얘기를 한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휴머노이드 로봇.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만든 개발 업체로 유명한 회사가 유니트리가 있어요. 유니트리 창업자가 왕싱싱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그 좌담회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중국의 독특한 나름의 로봇 생태계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생태계라는 키워드로 집약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러 민간 업체들의 최고 경영자들이 와서 그렇죠. 중국의 최고 지도자한테 야, 정부가 나서서 이 생태계를 좀 만들어주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방향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가는데 같이 한번 지켜봐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좀 도움도 주고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겠죠. 산학협동 얘기도 할 때도 그러면 자기들이 좀 투자를 해서 그럼요. 직접 대학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대학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웨얼 반도체는 자기들이 닝보에 이공대학을 자기들이 만들겠다. 만들어서 이렇게. 그럼 중국의 이런 업체들이 지금 상당한 그런
자금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나름 이제 중국도 사실은 그 미국의 빅테크 수준의 대형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했고 우리나라 최고 시총이 가장 큰 기업이 어디입니까? 삼성전자. 삼성전자잖아요. 예. 삼성전자를 추월한 중국 기업이 많아요. 네, 시총이. 예. 네. 그래서 그냥 돈이 많죠. 네. 돈이 많아요. 이익도 많이 내고. 이 그래서 AI 기업 중에 삼성전자를 시총을 넘어선 기업도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순수 AI만 한다기보다는 텐센트, 예. 우리 위챗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중국 腾讯. 카카오, 그렇죠. 텅신이라고도 이제 하죠. 중국어로는. 네. 그 회사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 기준으로는 중국에서 시총이 가장 큰 기업인데 꽤 됩니다. 하여간 삼성전자를 훨씬 추월하고 있어요. 예.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예. 중국의 이런 AI 생태계의 굴기, 과연 중국 내에서는 어쨌든 스스로 많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 이제 여러 평론이 나오고 있는데 예. 대표적인 평론을 저는 딱 하나 들고 싶은데 그게 누구냐면 전 세계 AI 반도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창업자 예. 젠슨 황. 예. 근데 이분이 이 지금 방금 얘기하신 중국의 AI 생태계 수준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R1, 정확하게 딥시크가 1월 20날 발표를 한 그 추론형 인공지능 모델인데 네. 그 모델을 평가를 하면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AI 기술이라는 건요. 네. 어떤 단순한 하나의 특정 기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디 되게 복합적인 여러 계층이 복합화해서 만들어내는 게 AI다. 근데 R1을 보니까 중국은 그런 복합적인 모든 각 분야의 계층에서 나름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네. 자기는 그렇게 본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AI 모델 개발업체가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한 게 화웨이 얘기를 합니다. 네. 엔비디아가 없어도 중국에서는 화웨이가 있기 때문에 다 해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화웨이를 가장 많이 띄워주는 해외 기업인이 바로 젠슨 황입니다. 물론 화웨이는 자기들이 되게 겸손해요. 우리가 뭐 그 정도는 아니야.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나름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가 중국의 발전 이런 얘기를 할 때 원래는 발전을 할 때는 계단식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스텝업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도약식 발전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황무지 같은 곳에서 갑자기 바로 미국이나 세계 선진 AI 국가에 거의 어깨를 견주고 심지어 이제는 선도해 나가는 이 정도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중국이 이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문화적 배경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이 있을 텐데 대표적인 게 경쟁이에요. 경쟁은 사실은 서양이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예. 보통은 시장 경제에서 경쟁을 얘기하잖아요. 사회주의라고 얘기하면 딱 찍어서 너는 이거를 해. 예. 그리고 이외 너는 또 이거를 해. 딱 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도 다 배분하듯이. 네. 근데 중국은 중국만큼 치열하게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AI 모델도 그래요. AI 모델을 실제로 개발하는 업체를 봤더니 네. 통계를 봤더니 이게 중국 언론에서 나온 겁니다. 예. 생성 AI를 개발하는 기업이 한 700개 이릅니다. 700개. 한국은 몇 개일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수준은 안 되죠. 그 다음에 LLM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거대 대량 언어 언어 모델. 예. 예. 그게 이미 벌써 300개가 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경쟁해서 나온 게 딥시크예요, 사실은. 다 이기고. 예. 그리고 딥시크를 빼고도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AI 륙소룡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AI 모델을 개발하는 6개 스타트업이 있어요. 예. 육소룡. 예. 예. 뭐 문샷 AI다 뭐 이런 업체가 있는데 예. 문샷 AI가 사실 최근에 7월에 예. 개발해서 발표한 그 모델이 또 엄청나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성능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그 외부에서 해외에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또 하나의 딥시크 모멘트다. 뭐 하여간 경쟁이 이렇게 무지하게 치열해요. 근데 그래서, 이게 예. 시장이 크니까 우리 같으면 만약에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한꺼번에 뛰어들면은 야, 이 거품이 너무 끼었다. 과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시장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부도가 안 나고 이렇게 함께 살 수 있는가 봐요.
아니 시장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과잉이에요. 아, 그래도 스스로도 과잉 과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까? 사실은. 네. 예. 근데 빠른 발전을 위해서 이런 과열을 오히려 그냥 그대로 어느 정도는 용인을 하는 용인을 거죠. 한다 이거죠. 네, 중국 용인을 정부가. 하죠. 물론 이제 고민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아마 표에 아마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실제로 이렇게 AI 모델이 경쟁이 치열하고 많은 AI 모델이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또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소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건데요. 네. 지금 미국하고 경쟁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의 네. AI 모델을 내놓는 곳은 중국밖에 없어요. 그 표를 보시면 예.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렇죠? 지금 바로 예. 표를 한번 볼까요? 미국하고 예. 딱 중국을 보면 예. 그렇죠? 예. 나머지 뭐 러시아라든가 뭐 한국이라든가 이런 쪽은 상대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되고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게임입니다. 지금 AI 모델을 결국은 보면. AI 분야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그렇죠. 서로 상호 경쟁 그렇죠. 선두에서 쌍두마차가 지금 이끌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해요. AI 모델에 있어서는 예. 현재는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중국은 뭐 시장이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뭐 전기차든 뭐 여러 분야에서도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될 적으로 업체가 많아요. 맞습니다. 네. 모든 분야가 그런 게 많죠. 네. 네. 우린 자동차 하면 현대자동차, 맞아요. 기아자동차 두 개가 거의 뭐. 그것도 이제 한 그룹이잖아요. 예. 그리고 쌍용 자동차를 예. 뭐 케이지라고 그러나요? 지금 이제 인수를 하긴 했지만 여러 몇 개 안 되잖아요. 이제 주인을 바꿔가지고 했는데 몇 개 손을 꼽잖아요. 예. 그 배터리 만드는 업체가 어디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3사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예. SK온, 삼성, SDI. 예. 대표 기업 딱 3사잖아요. 나머지 뭐 일부 지금 이제 중견 기업들이 한다고 하는데 대표 기업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중국을 한번 봤어요. 예. 얼마나 많았는지. 2018년만 해도 예.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 거의 500개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480개라고 나오는데 예. 그 치열하게 경쟁해서 지금 남은 게 70여 개예요. 근데 70여 개도 또 많이 자기들끼리 줄일 거예요. 경쟁을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2018년에는 한 500개 됐는데 그렇죠. 지금 한 다 떨어져 7년 나갔어요. 사이에 네, 떨어져 경쟁을 나갔어요. 통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쟁이라는 게 결국은 경쟁력을 만들어낸다. 결국은 기술력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그렇죠. 통해서 그렇죠.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살기 위해서, 예. 생존하기 결국 위해서. 지금 AI 분야가 대표적으로 이런 분야가 지금 돼가고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AI 분야도 기존의 다른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 전기 자동차나 배터리 영역에서 예. 보이는 그런 치열한 경쟁이 AI 모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예.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예. 경쟁이나 자율이나 창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서양의 기업 문화라고 했고 그렇죠. 중국의 기업 문화하고는 좀 그렇죠. 거기는 서열, 모방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죠. 지금 이 AI 분야에서는 거의 오히려 중국이 이거를 더 선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게 저도 이 딥시크라는 기업을 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참 의아한 부분이 많았어요. 지금 네. 우리 진행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사회주의 국가의 기업과 같지는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요. 이 량원펑 딥시크 창업자가 딱 2번 중국 언론과 인터뷰를 합니다. 네.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린 것 인터뷰를 같은데 거의 잘 안 하는 네, 거예요. 잘 안 해요. 예. 되게 이렇게 로우키라고 그러잖아요. 되게 네. 조용한 이제 스타일의 기업인인데 많이 안 해요. 근데 거기 인터뷰에 나온 내용 중에 네. 정말 이거는 중국 기업 맞아? 라고 생각하는 기업 문화를 보여주는 이제 몇 가지 대목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모든 그 회사의 직원은 자기가 할 일이 있잖아요. 미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미션을 달성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성과를 받잖아요. 평가를 받잖아요. 그 평가에 따라 성과를 주고 우리가 흔히 그러지 KPI라고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그게 없대요. 스스로 얘기를 해요. 미션도 없고 미션이 없으니까 뭐 평가할 게 없죠. 그럼 무슨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말이 안 되잖아요. 창의적으로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네. 그 이제 중국 언론에 그 이제 기자가 질문해요. 그러면 너무 어지러운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뉘앙스의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뽑을 때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가진 그 방향성은 다 공감하는 그런 친구들만 뽑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 AGI라고 그러는데 범용 인공지능. 네. 거의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을 만드는. 목적은 그거 하나예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내는데 너는 이거 맡고 있고 너는 이거 맡아. 이렇게 회사가 지시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걸어오고 연구하고 싶은 영역이 있고 자기가 잘하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연구원마다. 니들이 알아서 해.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얘기가 된다 싶으면 친구를 불러. 같이 동료 연구원들을. 그래서 또 같이 협업을 해. 그러다가 진짜 얘기가 된다 싶으면은 회사에 보고를 그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회사에서 평가를 해서 이게 지속 가능하다, 한번 해보고 할 만하다 그러면 회사의 전 자원을 그때 이제 동원시키는 거예요. 이게 탑다운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사회주의 국가, 뭐 사회주의 기업 이렇게 얘기하면 탑다운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완전한 바텀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텀업이 되니까 이게 흔히 보통 얘기하는 이제 구글식 기업 문화라고들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독특한 기업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에서 그런 문화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딥시크라는 이 정말 이 작은 2023년에 창업을 했잖아요. 근데 2015년에 이 창업자가 사실은 2015년에 그 퀀텀 펀드를 운영하는 그 헤지 펀드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헤지 펀드 회사도 이렇대요. 이런 식이래요. 예. 그래서 되게 창의와 실패 자체를 용인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 실패를 용인한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면 너 왜 그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문제 삼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주눅 들고 뭔가 일을 못하고 그럴 텐데 그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에는 그렇죠.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혁신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문화가 이랬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중국이 바로 이 문화를 더 선도한다. 심지어 그런 얘기도 했어요. 량원봉은 자기들은 대학에서 갓 졸업한 학생들을 많이 뽑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갓 졸업하면 경험이 없잖아요. 네. 경험이 없으면은 얽매이지 않고. 그렇죠.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답습, 과거에 내가 어느 기업에서 경험을 했던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일이나 할 때는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게 맞을 거야라는. 근데 모르니까 백지 상태니까 모든 걸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놀랐어요. 그렇지 않나요? 단순히 지금 AI의 굴기가 중국의 어떤 기술력, 도약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고 중국의 기업 문화 그리고 창의적인 그런 분위기, 그런 형성하는 그런 문화 자체가 완전히 변하고 있다. 이런 거를 이번 AI 굴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어쨌든 AI 분야는 미국과 중국의 양두마차, 쌍두마차가 이제 끌고 가고 있는데 여전히 앞서 리딩하는 데는 아직은 미국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경쟁이 치열해질 거예요. 때마침 7월 23일 날 얼마 안 됐죠. 7월 23일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AI 행동 계획, AI 액션 플랜이에요. 거기에 명확하게 나와요. 거기에 이제 우방과 동맹국에 그 미국이 만든 AI 기술 패키지를 그쪽에 제공하겠다.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이 글로벌 AI 리더십을 갖고 끝까지 가겠다. 그리고 뭐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중국에 절대로 그 자리를 내놓지 않겠다. 그런 이제 뉘앙스의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AI 경쟁 레이스에서 중국에 뒤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뭐 투자 계획도 발표를 하고 뭐 엄청나게 세게 나갑니다. 그러면 중국은 가만히 있느냐? 중국도 사실은 7월에 열린 그 세계 AI 대회가 있는데 거기 개막식에 누가 갔냐면은 리창 중국 총리가 가가지고 이걸로 특정 소수 국가가 AI 기술을 독점하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을 해요. 그 이제 미국을 겨냥한 거겠죠. 그래서 고루고루 공평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AI 협력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걸 이제 그렇죠. 반서방 그렇죠. 진영을 만드는 거죠. 뭐 그러겠죠. 뭐 뭔가 하여간 전체를 아우르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치열한 경쟁이 한동안 지속이 될 겁니다. 하종대 취중진담. 결국은 이제 중국과 미국 간에 아주 치열한 선두 경쟁이 되는데
그냥 단순히 양국가의 어떤 경쟁이라기보다는 양국가가 앞서 나가면서 진영을 만들어서 미국 진영, 중국 진영, 뭐 그게 서방 진영, 뭐 무슨 진영 이렇게 하듯이 진영을 만들어서 경쟁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나 미국도 자기 단독 나라만 해가지고는 이 경쟁에서 잘못하면 뒤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미국과 중국이 크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미국과 중국도 크지만 세계는 더 크다. 예. 당연하죠. 예. 예, 중국 내수도 그래요. 네. 우리가 내수 시장이 있고 우리 스스로 완결형 모든 산업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더 큰 기회는 세계에 있다. 더 크잖아요. 예. 그렇죠. 이 우리가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리고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의 생활이 모든 분야에서 다 바뀌었잖아요. 근데 바로 AI, 인공지능 분야가 다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지금은 이제 우선적으로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아니면 뭐 딥러닝, 여러 가지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이오, 몇몇 분야, 뭐 군사 분야, 드론 분야, 뭐 이런 분야에서 시작은 되지만 결국에는 우리 모든 산업 분야에 이거를 적용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아니냐가 결국은 전체 산업 경쟁력을 가늠하는 거 아닌가. 예. 그리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이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이 이렇게 굴기를 행할 때 우리가 이제 미국은 우리랑 같이 해가지고 어쨌든 넣어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하고 중국은 또 바로 옆 나라인데 그렇죠. 어떤 식으로 또 협력을 해나가는 게 중국을 바라볼 때 시선을요, 뭐 중국과는 뭐 경쟁을 해야 된다. 중국과는 협력의 대상이다. 네. 뭐 이렇게 딱 무 자르듯이 네. 이렇게 잘라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적확하게 얘기하면 네. 제가 보기에는 코피티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코오퍼레이션, 협력하고 컴피티션, 경쟁. 경쟁과 협력을 같이 해야 된다. 예. 어쩔 수 없어요. 예. 예, 그렇게 같이 가져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배울 거는 배우고, 그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을 하고, 네. 그렇죠?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AI 수석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제 AI 분야의 굴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잘 아는데 중국 정부의 중국에 있는 많은 기업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AI 생태계를 전체 그렇죠. 잘 형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절로 이렇게 어느 한쪽만 크고 어느 한쪽은 안 크면 이게 크다가 중간에 다시 시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중국과 같은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우리 예. 편집장님, 예. 예, 진행자님 얘기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그걸 그대로 본다는 표현보다는 예. 딱 중국의 전략을 봤을 때 예. 우리가 채택해도 될 만한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왜 그거를 따라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일단은 가장 핵심은 딥시크가 보여준 거는 뭐냐면은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엄청난 AI 반도체가 있어야만 훌륭한 성능의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통념을 깨버린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많은 그걸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예. 이른바 진입 장벽이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 네. 그러니까 우리도 해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필요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AI 분야에서 그래도 상당히 선두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네, 나름 선두에 있습니다. 예. 여러 어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위치인가요? 그 아마 표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예. 그 표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예, 한번 이제 화면을 한번 보면서 예. 얘기를 해볼까요? 예, AI 특허 순위가 있어요. 예. 글로벌 AI 특허 순위가 있는데 보면은 중국이 특허 순위로는 예, 압도적으로 52만 1위입니다. 건으로 예, 가장 1위로 많고 예. 미국이 46만 건, 좀 적네요. 예. 그다음에 일본이 21만 건, 한국이 11만 건. 우리가 4위입니다. 한국이 4위예요. 예, 5위 그렇죠? 독일하고 예. 2만 9천 건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쨌든 5손가락 안에는 우리가 들어 있어요. 그렇죠. 나름 그러니까 네. 특허라는 거 실제 이제 기업이라는 거 산업 현장에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을 네.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 그 잠재력이 될 수 있는 기술을. 예. 그래서 나름 우리도 협력의 여지가 있다. 우리도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 영향력을 나름 갖고 있다. 예. 예.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AI 분야에서 뒤처진 나라는 아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 정부 그리고 기업 그리고 학교, 대학 이런 데가 함께 진짜 위기감을 갖고 여기에 치열하게 우리 함께 개발해 나간다면
우리도 충분히 리딩하는 기업. 그리고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게 리딩이 돼야 미국에서 같이 협력하자 하는 거지. 안 되면은 협력 대상에서 뺄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도 이제 우리 스스로의 가치가 있어요. 예. 그러려면 지금 이제 또 딥시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딥시크 성장 배경 중에 하나가 뛰어난 이공계 인재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쪽은 중국에서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애가 뛰어나다 그러면은 이공계를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공계에 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예. 근데 한국은 안 그렇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다 의대로 가죠. 그렇잖아요. 근데 한국이 늘 의대만 간 건 아니에요. 2000년대 들어서 의대에 확 몰린 거예요. 아, 그전에 커트라인 점수를 보면 나오거든요. 저희가 대학 갈 때는 전자공학과, 서울대 그렇죠, 전자공학과 가장 높았어요. 그 전에 네. 우리 진행자님 더 전 세대는 아마도 섬유공학과, 화학공학과 아하.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그때 우리나라 화학 산업이 성장을 하고 섬유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주 성장 동력이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인재 양성의 어떤 그 패턴과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우리 의대로만 몰리는 그런 시스템이 계속 가게 된다면 뭔가 이런 새로운 변화, 이공계 인재가 되게 필요한 이런 시기에 그게 이제 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개선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맞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 이런 게 생각을 합니다. 특정 분야에 너무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특히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 여기에 우수한 인재가 몰려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산업을 좀 더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정부의 그렇죠. 어떤 노력이 네. 필요할 것 같아요. 정부 노력도 필요하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예. 중국과 지금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느끼기에는 중국에서 지금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을 다 들여다보면 다 창업자가 아직 경영을 하고 있어요. 어허.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삼성, 현대, SK, LG. 네. 물론 다 이제 3세, 4세로 다 넘어왔죠. 네. 물론 창업자보다 3세, 4세가 낫다는 건 아니에요. 네. 더 뛰어날 수도 있고 여러 측면이 있는데 창업자들이 가장 어떤 기업인으로서의 야성이라고 그럴까요? 공격적인 혁신에 대한 되게 그 적극성이 뛰어나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현재 중국 산업 자체의 혁신을 주도하는 플레이어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다 창업자 어허. 세대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3세나 4세들은 리파운더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파운더, 창업자보다 더 뛰어난, 네. 더 그 강한 야성을 갖는 이제 이런 쪽에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하는 세대들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런 사람도 계속 키우고 붙돋고 그런 네. 사람들이 클 수 있게 뭐 그런 이제 약간 벤처 생태계 시스템을 좀 더 좀 영향도 더 풍부하게 하고 하여간 예,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하종대 취중진담. 중국의 AI 굴기 정부와 기업이 서로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지금 빠르게 미국을 추격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중국의 당면한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 중국 내부에서도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소비 부진이거든요. 아하. 소비. 그 내수가 이렇게 잘 부양을 하려고 해도 잘 지금 되지가 않고 있어요. 소비가 부진한 이유는 구매력이 이제 낮은 게 가장 큰 이유인데 서민들이 돈이 없다. 그렇죠. 구매력. 이제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은 거죠. 그러면 이제 저소득층을 좀 더 그 중산층으로 키우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또 별개의 노력이에요. 뭐 첨단 산업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균형을 갖춰가지고 뭔가 이쪽에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무 첨단 산업, 뭐 AI, 뭐 신에너지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막 화려하죠. 이런 거에만 너무 올인하면 상대적으로 자원은 유한하잖아요. 네. 그래서 균형 발전에 좀 지장을 받는 거 아닌가. 지금 소비를 빨리 키워가지고 중국 경제를 고성장을 이끌어야 되는데 첨단 산업에만 너무 이렇게 올인해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중국 내부에서도 일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올인하는 분위기가 중국은 나라가 크잖아요. 그래서 각 지방 정부가 거의 다 해요. AI, 나도 AI 인프라 투자하겠다. 나도 전기차 공장 만들겠다. 나도 무슨 데이터 센터 만들겠다. 각 성별로 서로 경쟁이 네. 있었군요. 그래서 그 경쟁에 실제로 양상이 나타나니까 얼마 전에 그 지방 지도자들을
모은 그 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 외신을 통해서 나오긴 했는데 전국의 모든 성이 꼭 특정 분야의 산업을 발전시켜야만 하는 거냐. 이거는 완전히 과잉 생산, 과잉 투자에 대한 이제 경고를 날린 거잖아요. 근데 시진핑 주석이 과거에 네. 해외 정상들하고 만났을 때 해외 정상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아, 중국발 과잉 공급이 네. 큰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큰 곤란을 겪고 있다. 어. 너희들이 너무 과잉 생산을 한 게 이게 밀어내기로 수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산업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항의를 했을 때 네. 시진핑은 과잉 생산은 없다. 어허.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네. 공개적으로. 근데 내부적으로 이 회의에서 이게 과잉 생산을 우려하는 그 발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내부도 나름 그 좀 고민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할 때 뭔가 균형을 잡힌 시각을 갖고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부작용도 뭐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면서 그런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결국은 자원과 자본 이거는 유한한데 그렇죠. 예, 어딘가에 한쪽에 몰리다 보면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은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아직 중산층이 형성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산층 형성이 아예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아, 중산층이 이제 있기는 있는데 그게 이게 이 항아리처럼 정말 중산층이 탄탄해야지 그 사회가 서양 선진국가처럼 안전하거든요. 되지 않고. 안정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빈부격차가 너무 커지고 그러니까 그 중산층을 많이 키우려면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후발 추격자가 고민이 많죠. 한편으로는 첨단 기술도 빨리 발전시켜서 선진국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고 또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동시에 해결하고 싶고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이렇게 잡고 싶어 할 텐데 사실 어느 하나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중국이 어쨌든 AI라고 하는 그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반드시 미국을 제끼고 세계 최고의 그런 선두에 나서고자 하는 그런 의지만큼은 지금 아주 강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하종대 취중진담. 오광진 편집장님. 예. 중국이 이렇게 AI 굴기가 아주 급속도로 이제 일어나면서 미국도 여기에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긴장한 것 같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한 게 있죠. 예, 이제 아까쯤에 얘기 드린 이제 AI 액션 플랜, AI 행동 계획을 발표한 거 말고도 실제로 이미 행동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AI 인프라 투자인데요. 네. 그러니까 보통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전력망을 강화하는 것도 AI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AI가 많은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이게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가 있는데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잖아요. 바로 다음 날 어떤 행사를 가졌냐면은 그 스타게이트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어요. 스타게이트가 뭐냐면 AI 인프라 투자에 5천억 달러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우리 그 생성형 AI를 가장 먼저 선도하고 있는 오픈 AI.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 미국과 일본이 같이 그렇죠. 이 3사가 3개 큰 회사가 그렇죠. 손을 잡고 같이 손을 하겠다고. 잡고 이제 5천억 달러. 그게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예. 그거 말고도 7월 달에 또 프로젝트를 또 하나 발표를 해요. 그게 이제 어디서 발표를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갑니다. 예. 7월 15일 날 피츠버그에 가가지고 네. 펜실베이니아 네. 에너지 혁신 서밋에 가가지고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면서 예. 그 AI 인프라 투자에 해당하는 그 계획을 발표를 해요. 그게 뭐냐면 920억 달러가 넘는 투자를 바로 이 미국의 업계 선두 업체들이 모여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920억 달러. 이 적은 게 아닙니다. 펜실베이니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민간 투자다. 이런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AI의 어떤 생태계
그렇죠. 미국도 그런 것들을 같이 갖춰주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에만 그 세 개 회사가 5천억 달러를 해주겠다 이거죠. AI 예, 인프라. 그것도 있고 예. 또 별개로 펜실베니아 가가지고 또 20개 선두 20개 업체가 920억 달러를 또 그렇죠, 그렇죠. 전력이라든가 이런 데 그렇죠. 또 하겠다고. 그렇죠, 그렇죠. 전력이 많이 드니까. 전력이 우리도 많이 요새 드니까. 전력을 많이 쓰겠다고 각 기업체들이 많이 요청을 했는데 그게 현재 허가난 거는 4개뿐이라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정부가 그래서 진짜 이런 분야를 제대로 발전시키려면 이 미국이나 중국의 이런 전체 동향 파악 그리고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우리도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지. 전력망을 사실은 갖추려면은 이 발전소 하나 짓는데 막 10년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력 관련해 가지고 또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석탄. 예. 석탄 하면은 이 화석 연료를 대표하잖아요. 그리고 환경 오염을 대표하잖아요. 네. 석탄 연료도 적극적으로 쓰겠다. 어. 왜 안 쓰냐? 이걸 지금 전력이 위해서는 필요한데 지금 그럴 이런 때가 얘기를 아니다, 해요. 예. 그래서 AI 연구 개발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석탄과 예. 천연가스를 쓰고 원자력도 포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 미국은 과거에는 모든 산업의 혁신을 그냥 민간 기업에 맡기고 자유를 주고 네가 알아서 하는 게 가장 잘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중국 하는 거 보고 위기감을 느껴서 정부가 나서서 함께 묶어주기도 하고 또 인프라 투자도 만들어주겠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오히려 미국이 과거 계획경제였던 중국처럼 지금 오히려 가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산업 정책의 시대가 돌아왔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예. 예전에는 산업 정책하면 시장 경제에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건 좋은 건 아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거는 지금 필요 없다. 그거는 맞지 않는다. 지금 시절에는. 지금은 이 초거대 기업들이 많이 태어나고 그다음에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진 상태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민관이 민관이 함께 팀을 이뤄서 경쟁을 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민간 간의 경쟁만은 아니다. 어허. 그렇잖아요. 예.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민간 자체도 미국의 민간 기업 자체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하죠. 오픈 AI도 있죠. 구글도 하죠. 뭐 그리고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도 또 AI 모델도 개발하고 관련 이제 그 반도체를 하는 엔비디아도 있고요. 그다음에 AMD라는 반도체 업체도 또 AI 반도체도 하고 많은 업체들이 다 경쟁이 뛰어들고 있어요. 뛰어들면서 이 기업들이 결국은 승부처는 인재예요. 그래서 엄청난 이 훌륭한 인재들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막 1,000억 원이 넘는 그런 연봉을 제시하면서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데려온다고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네. 네, 상상할 수 없는데 막 슈퍼 인재죠. 엄청난 돈을 들여서라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미중 간의 경쟁이 일어나면서 미국 업체들이 과거에는 대부분 폐쇄형 AI 모델을 개발했어요. 네. 내가 개발한 업체들만 그 코드는 다 갖고 있는 건데 중국의 딥시크도 그렇고 그 알리바바도 그렇고 중국의 대표적인 AI 그 모델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오픈 소스라고 그래요. 예. 그 코드를 개방을 해가지고 다른 개방을 사람도 해서 할수 있게, 예.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이제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개발에 계속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오픈 소스를 해야지 네. 대외 확장성은 더 클 거 아니에요. 누가 예. 봐도. 예. 그래서 오픈 AI도 그렇고 지금 계속 발표하는 여러 모델들이 있는데 오픈 소스형으로 발표하는 모델도 꽤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간 미중 간의 경쟁은 여러 양상으로 이렇게 계속 경쟁하는 모습을 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AI 이 생태계 전 세계의 생태계가 미국과 중국 양두 진영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미국과는 어떻게 협력하고 또 중국과는 경쟁과 협력을 어떻게 해야 나갈지 이거를 상당히 지금 고민해야 될 지금 시점에 와 있다. 네, 그렇죠. 특히 규모의 경제 없이는 이제 AI 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할 수 없다. 특히 한 회사가 스스로 혼자 노력해서는 또 절대 될 수 없다는 거를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정부 그리고 그 선두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렇죠. 그렇죠. 민관이 하는데 민도 하나의 이제 가치 사슬
걸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생태계에 있는 기업들이 함께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야말로 진짜 원팀 뭐 차이나, 원팀 코리아, 원팀 뭐 USA라고 그럴까요? 예. 이런 이제 거대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뭐 북한에서의 침략을 막아내려면 우리가 총력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AI에서 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진짜 국가, 정부, 기업 모두 총력전을 진짜 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를 지금 현재 중국과 일본의 그런 모습이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취중진담에서는 중국의 거침없는 AI 굴기와 그 이면에 담긴 치열한 경쟁 그리고 독특한 기업 문화를 심도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인정했듯이 중국은 분명히 AI 분야에서 놀라운 적응력과 창의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잉 투자와 소비 위축이라는 그림자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 우리가 역시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미중 AI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AI 3대 강국으로서 중국으로부터 배울 것은 배우고 반면교사로 삼을 것은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공계 인력 양성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는 우리 AI 미래를 위한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경쟁력은 경쟁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처럼 오늘의 인사이트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혁신을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취중진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오광진 편집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